자, 그러면 한번 경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보고 시작할게요. 옛날에 사실 경매 오프라인 강의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뭐 부모님한테 되게 그런 데 간다고 하면 욕먹고 혼나고 이런 게 많았어요. 왜냐면 경매 과거에는 인식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도 제가 부동산 경매한다고 하면 엄청 뭐라고 하세요. 그 남의 힘든 걸로 뭐 빨아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채권 채무자의 이 권리관계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인식에 대한 말씀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 돈을 안 줘가지고 나는 돈 빌려주고 돈 빌려준 사람이 더 불편해.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만연하잖아요. 뭐냐면 내 돈은 내 거, 남의 돈도 내 거, 친한 친구 돈도 내 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도 내가 돌려다니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까 우리나라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 해소해 주는데 이게 왜? 이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낙찰자예요. 낙찰 받으면 어쨌든 이거 취득세부터 여러분들이 감내해주는 그런 금액들로 인해서 비용 보존해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채권 채무 관계도 일부가 해소가 되고 나머지 나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를 하는 거죠.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정도만 한번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가져가신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본 내용. 이거를 왜 제가 넣냐면요. 이거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경매를 하시면 여러 사이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대법원 경매 정보 있죠. 코트 옥션 들어가면 이거는 열린 정보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들은 일반 무료 사이트로서도 이 법원 경매 사이트 들어오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다 보실 수 있고 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나눠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각 법원별로 뭐 서울의 강남구 물건을 검색해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죠.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엔 뭐가 없냐면 필터링 기능이 많이 제대로 없어요. 기일별 검색, 지도 검색해서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만 정보만 딱 그냥 추려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없어요.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근데 투자하는 관점에서 투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아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돈을 아껴야죠.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돈을 아끼려면 어떤 걸 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런 경매 정보지 사이트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태인 경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길 꼭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일 좋은 곳은 굿옥션 그리고 지지옥션 이 사이트들이 제일 좋아요. 좋다는 건 뭐냐면 경매 속보라고 해서 내용들도 굉장히 업로드가 빠르고 왜냐면 여기는 조사원들을 다 법원마다 보내가지고 낙찰가 3등까지 금액 다 체크해가지고 정말 바로바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좋고 뭐 사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고퀄리티로 올라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대신 여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거 이용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결제 관리 들어가면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금표 나와 있네요. 전국 기준에서 1년이 지지 옵션이 114만 원이네요. 이거 할인 받아도 굉장히 비싸요. 연회원이. 굿옵션도 굉장히 좋거든요. 굿옵션도 비싸요. 100만 원대가 거의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 하시는데 100만 원까지 지불하면서 하기에는 물론 여유가 있으면 하셔라. 더 좋은 거 하시는 게 좋다. 근데 태인 경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저렴하기도 하고 제가 여기는 강사 등록이 돼 있어서 저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지불합니다. 태인 경매는 오늘 오신 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드리자면 태인 경매로 하시면 제가 이게 30% 할인해 주시나? 35%? 전국이 1년에 35만 원에 해줄 거예요. 전국이. 제가 정확히는 뭐 최근에 연결시켜 드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전국이 한 3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주는데 이런 걸 쓰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검색 들어가면 여기서 필터링 기능을 걸어서 나는 뭐 서울에 오늘부터 다다음 달까지 있는 물건들을 볼 건데 물건을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뭐 공장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다다음 달까지 나오는 공장 물건들만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시간을 아껴줄 수 있잖아요.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매 정보지를 쓰시는 건데 제가 지금부터 30분 정도 말씀드릴 거는 이 법정 용어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건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사실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걸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활의 지혜로서 혹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활동을 할 때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다. 여기 보면 뭐 가처분 이런 얘기 나오고 여기 보면 권리관계에 있어서 근저당, 가압류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단어들이 왜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그리고 이런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어떤 효과들을 불러오는지를 알아두시면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하고 권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부동산 경매하는 강의들을 보면 어떤 얘기만 하냐면 그냥 말소 기준 권리 얘기만 해요. 말소 기준 권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그것도 거의 한 90%에서 95%는 다 맞아요. 하지만 이 5% 정도는 중간에 이 권리 분석상의 문제가 되는 그런 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있을 수 있는 사례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게 있어서 한번 내용을 넣어보려고요. 자, 그래서 기본 용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자, 지금 채팅방에 잘 보이니까 제가 유학님한테, 노유학님한테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5천만 원을 빌려줘서 이분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근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걸 할 수 있죠?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희 유황 대표님 살고 있는 집이 자가라고 하던데 저거 경매 붙여가지고 돈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돈을 입금을 해줬든 현금으로 줬든 차용증으로 줬든 어쨌든 돈을 줬어요. 근데 저분이 안 갚는다고 해서 내가 저거를 맘대로 부동산 경매에 붙일 수 있나요? 못 붙여요. 부동산 경매라는 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소송을 해야 돼요. 왜?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경매로 붙이기에는 진짜 이 사실관계가 실제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이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에 대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요. 유황 대표님한테. 근데 유황님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불응을 해요. 그래서 2회차까지 또 내용 증명을 보내요. 안 주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뭘 하죠? 소송 진행을 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대여금 반환 소송이 시작되면 어때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 유황님한테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죠. 그런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유황님이 갑자기 그 날짜에 저한테 돈을 받아간 날짜에 돈을 인출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저한테 받아가 놓고 돈을 인출해서 저랑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갑자기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실제로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유황님이 그날 돈을 주고받고 저랑 뭐 그날 저녁에 소주를 한잔 한 거예요. 소주를 한잔 하면서 잘 들어갔지? 잘 받았고 근데 그날 홍삼 같은 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나 잘 받았고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한 게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유황님은 그냥 현금을 인출해서 마치 내가 유황님한테 돈을 줬던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그날 다시 준 것처럼 문자로 꾸며가지고 제출했어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 이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면 제 손을 들어줄 건가요? 안 들어줘요.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소송에서 이길지 아니면 중간에 화해를 해서 전체를 다 못 받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현금, 차용증, 무통장 입금을 한 우리가 소송을 진행되는 과정상에 불안하죠. 뭐가 불안해요? 유학님이 가지고 있던 저 부동산, 저 집을 다른 분 명의로 넘기면 어떡해요? 저 집을 중간에 팔면 어떡해? 그걸 못 팔게 해야 되겠죠. 맞잖아요. 못 팔게 해야 되니까 이 중간에 끼어들게 되는 게 바로 뭐냐? 가압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압류를 하는 기관이 있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압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곳이냐? 공공기관, 공적인 기관, 나라에서는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세금 안 냈어요. 이건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 세금 안 낸 거니까 세금 안 낸 거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바로 압류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압류는 바로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압류가 걸려 있으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이 압류 걸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알고 나서 이거를 만약에 넘겨받았으면 이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돼도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되지 않게끔 알리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가압류라는 걸 걸어두는 거예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 받을 게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 부동산 처분 못하게 이 부동산에
압류를 좀 걸어주세요. 5천만 원 압류를 걸어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누가? 제가. 그러면 법원에 신청하면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대부분 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이 가압류를 풀려면 유황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첫 번째, 돈을 갚으면 돼요. 돈을 주고받은 거 채권 관계를 소멸시키면 없앨 수 있죠. 두 번째, 공탁을 하면 돼요. 공탁금이라는 게 산정이 돼서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풀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나는 근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이 소송 진행된 게 내가 이길 수 있어. 근데 나는 압류는 풀어야겠어라고 한다면 공탁을 진행하면 됩니다. 공탁을 진행해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탁금이 그만큼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내가 뭔가 받아놓기 위해서는 이런 담보들을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키는 것들을 피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가압류라는 절차예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소송이라는 과정까지 가야 되고, 소송 가는 과정에서 가압류를 하는 절차들이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돈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면 이 면피를 굉장히 빨리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돈을 어쨌든 안 주려고 버팅기는 사람인데 부동산부터 숨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늦죠. 늦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압류를 하려고 하면 부동산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되는 일이 많으니까 웬만하면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증을 받아야 된다. 소송으로 안 가도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경매로 붙일 수 있는 건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 그래서 여러분들 금전거래할 때 있어서 소액이어도 웬만하면 공증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공증 어떻게 받아요? 구청 앞에만 봐도 공증 크게 써있는 데 많잖아요. 거기에 빌려주는 자, 채권자, 채무자 같이 가가지고 서류 제출해서 그때 공증을 받아오시면 돼요. 공증을 받아놓으면 돈을 안 갚아요.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바로 공증인한테 위임을 해서 이거 바로 경매 진행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가압류도 가능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가진 물건들을 바로 묶어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증에 대한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알아두신 게 좋다. 가압류라는 거는 돈과 관련돼서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한 회수를 목적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보물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알려두는 것들이 바로 가압류죠. 이 가가 무슨 가예요? 앞선 거죠, 앞선 거. 미리. 여러분들 부동산 가계약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압류는 아닌 거예요. 가압류는. 미리 그냥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릴 수 있지만 풀리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풀려야 된다라는 거죠. 가처분은 그럼 뭘까요? 가처분. 여기도 아까 가처분이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가처분은 뭐냐면 돈 이외의 권리를 얘기를 해요. 돈과 관련된 거면 가압류를 붙이게 되고, 돈 이외의 권리를 뭔가 설정을 해둘 때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위를 요구하는 걸 하면서 가압류를 건다, 그러면 안 돼요. 가압류는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이 채권 최고액이, 그러니까 금액이 명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금액 명기된 거, 그리고 금액을 명기하는 기준이 되는 이 자료들을 같이 제시를 해서 가압류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가압류가 아닌 것들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그래서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담아봤고, 이것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면서 담보물건으로서 바로 경매를 붙일 수 있는 것도 뭐 있죠? 근저당이죠. 근저당. 근저당은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가장 확실한 거, 물론 공증을 받아두면 좋지만 더 확실한 거는 바로 그 날짜 기준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너 1억 빌려줄게. 1억 빌려간 것만큼 너 담보물 가지고 와. 라고 해서 이 담보물에다가, 이 담보물에는 뭐가 있어요? 등기가 있잖아요. 이 등기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두는 거예요. 채권자로서 채권자 뭐 부메이커, 뭐 근저당 금액 1억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는 게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뭔가를 할 때는 바로 경매를 붙일 수 있으니까 좋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남들도 알잖아요. 내가 1억 원이 받을 게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내 뒤로 오는 사람들은 저보다 어쨌든 순위가 늦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는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유황님이 이쪽 저쪽 가서 돈을 막 다 빌렸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1억씩을 다 빌린 거예요. 그래서 총 5억을 빌렸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집이 3억짜리였던 건데 이 집이 3억짜리에 저는 근저당 설정을 해놨어요. 1억을.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채권 상태로 1억을 가지고 채권 상태로 여러분들은 다 다른 분들은 설정을 안 한 거예요. 이 집을 똑같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로 붙였다라고 해보세요. 경매로 붙였어요. 다 같은 날에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선순위다? 근저당권자인 제가 1순위입니다. 왜냐? 저는 등기부상에 오늘자로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늘자로 기재된 제가 1번. 그 뒤에 오는 순서는 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제 1억만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등기에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뒤이어서 설정되거나 뒤이어서 오는 사람들은 저는 순번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물권적인 가치인데 어쨌든 이 근저당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공증을 받아놨다고 해서 공증받은 게 등기부상에 설정이 되나요? 안 되죠. 공증받았다는 게 설정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근저당권이 가장 강력한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매 용어로서 항상 나오게 되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했으면 하는 마음에 좀 담아봤고, 다음은 이제 그러면 경매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딱 보시면 어떤가요? 와, 너무 복잡하죠? 이 화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그냥 필요한 정보들만 딱딱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면 돼요. 채권자의 회수 목적으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제가 병민님한테 돈을 못 받아서 병민님 주택을 경매 붙여달라고 법원한테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 사건을 보니까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네, 혹은 공증을 받아놓은 게 있네 라고 해서 가압류 설정을 바로 해주고 그 다음번에 바로 경매 개시를 시켜줬어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한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병민님의 집에 경매가 개시됩니다라고 해서 등기부에 설정이 하나가 되게 돼요.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그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배당 요구 종기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가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자, 병민님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해서 다 날려요. 누구한테 날리겠어요? 뭐 구청에도 날리고 여기 지금 채권자들이라고 해서 뭔가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날려요. 그래서 니네가 정확히 얼마 받을 게 있니? 라고 해가지고 배당 신청하라고 날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다 저한테도 날라올 거 아니에요. 너 얼마 받을 거냐고. 그러면 저는 제가 입금했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1억 원의 배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겠죠. 그 배당 신청을 하는 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기일이 나온 게 배당 요구 종기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날짜가 지나서 배당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배당을 안 해줍니다. 과거에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매각기일까지 막 들어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권리관계가 꼬일지 뭐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생성이 되고, 이 날짜까지 해서 배당 신청을 한 사람들은 일단 배당권자로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배당권자가 온전하게 돈을 받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그 당시에 판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당권자로 신청된 사람들은 나중에 문제고,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이 들어온지를 봐주셔야 되고, 그러면 법원은 경매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법원 경매를 준비를 하면서 매각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팔아야 될지, 매각 준비를 하려면 감정을 해야 돼요. 그쵸? 이 아파트가 실제로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감정기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서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사법조사관이 법원에서 사법조사관이 나가서 이 현장을 가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소유주가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동산 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이 현황조사서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황조사를 한 다음에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공적인 장부입니다. 법원에서 올려주는 공적인 장부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법원에서 올려준 이 공적인 장부가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법원한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는 임차인이 없다고 했어요.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 점유라고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그런데 내가 낙찰 받고 보니까 임차인이 점유라고 있고 그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었어요. 이거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법원에서 등재한 이 기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하자에 대한 치유를 해달라고 해서 매각 불허가를 내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상엔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매 사이트들 있잖아요. 경매 사이트들에서 분석한 자료만 보고 이거 임차인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임차인 점유를 봤어요. 임차 내용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는 임차인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매각물건 명세서, 이게 법원에서 올려주는 거고, 이게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 나와 있죠. 여기 사법보좌관 누구누구 이름까지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책임지고 이걸 작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나왔으면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믿으면 안 된다. 물론
한 번 확인을 할 수 있죠. 한 번 확인하고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걸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공적 장부입니다. 공적 장부. 근데 이 공적 장부는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올라오겠죠. 경매 물건 너무 많잖아요. 뭐 생각했다고 뭐 한 달 전에 바로 올라오네 이러진 않아요. 매각 기일이 정해지면 매각 기일 7일 전까지 비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 기일 7일 전에는 만들어서 올라오겠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여러분들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경매 신청하면 개시 결정되고 등기 촉탁된다고 했죠. 뭐냐면 등기부에 경매 개시된다고 해서 올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선 매각 준비를 하는 거고 배당 받을 사람들한테 송달이 다 날라간다고 했어요. 얼마 받을 게 있는지 우리한테 다 보내라고. 그러면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매각 기일이 잡혀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날짜죠. 몇 월 며칠자에 어떤 아파트 매각합니다라고 해서 매각 기일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잡히게 되면 이 날짜 기준에서 이게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면 내가 참여를 할지 말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각 기일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수산물 시장 가면 뭐 이렇게 경매한다고. 그 날짜가 경매가 이루어진 날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에게 매각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낙찰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법률 용어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 그래요. 최고가로 가장 비싼 금액으로 이 물건을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 아직은 이 사람 물건이 아니잖아요. 소유주가 아닙니다. 아직은 이 전 소유주. 병민 씨 아까 얘기했다면 병민 씨가 아직까지는 소유주예요. 제가 만약에 이걸 낙찰받았으면 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제가 매각 기일에 참여한 저는 이날 제가 제일 높은 금액을 써서 전 낙찰 받았어요. 낙찰 받으면 저는 그날 뭐만 받나요? 최고가 매수 신고이니까 제가 그날 낸 금액에 대한 영수증만 먼저 받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 안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허가 결정 남과 동시에 저한테 우편이 날라와요. 어떤 게 날라오냐면 돈 내세요라고 해서 지금 시작 금액의 10%는 냈으니까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내라고 날라옵니다. 언제까지? 보통 4주를 줘요. 4주. 낙찰받고 매각 허가가 난 뒤에 4주를 줍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성북동에 제 사촌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낙찰받았어요. 이게 4월 7일자로인가 6일자로인가 매각 결정 허가가 났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잔금 납부일이 5월 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4주를 주니까 30일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각 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 납부 기일까지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돈 낼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낼 준비. 그래서 이때부터 대출 상담 받고 얼마 정도 내 조건에 가장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하고 자 근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아직 여러분들은 낙찰 받기 전부터 뭐만 걱정하냐면 이 명도를 걱정하잖아요. 어떻게 내보내지? 이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잔금 안 냈어요. 잔금 안 내면 여러분들의 지위가 어떤 거라고요? 아직 그냥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거예요. 아직 이거 소유주가 누구라고요? 아직 병민 씨예요. 병민 씨 집에 찾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병민 씨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례를 범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빨리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왜냐? 우리가 막 부동산 경매하는 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 막 집에 갔는데 뭐 진짜 막 어깨 이런 사람 막 나와가지고 혹은 뭐 할머님이 나왔는데 너무 힘드셔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막 듣다 보니까 나도 뭔가 울먹일 사례가 있나 혹은 내가 되게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뭔가를 되게 빨리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냥 채권 채무 관계 해소시켜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 간에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도 사람 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조하거나 급하거나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우는 게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지 잔금을 납부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내게 언제가 되냐? 잔금을 납부하는 날부터 내게 되는 거예요. 잔금 납부하면 그때부터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냐면 촉탁 등기를 해서 기존 걸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을 내가 받아오지 않더라도 잔금 납부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제 거예요. 잔금 납부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거니까 내 거로서 그 집에 가서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협상 카드로서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대부분은 낙찰받으면 바로 협상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어쨌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건 맞긴 맞다. 그래서 잔금 납부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명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뒤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과정은 아시겠죠?
이 과정은 아시는 거고. 자,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뭘 같이 할 수 있냐? 그 날짜에 바로 하는 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거고, 인도 명령을 이때 바로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특징이 아까 인도 명령이란 말씀을 드렸죠. 공매에는 이 인도 명령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민사집행법에서 이 인도 명령을 인정해 준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물건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명도 소송을 하면 소송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절차가 깊어지니까 이 인도 명령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온전한 권리자가 이 권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면 그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집에 소유주가 살고 있든 임차인이 살고 있든 아니면 그 전혀 권리 관계가 없는 사람이 살고 있든 그걸 최대한 빨리 내보내줄 수 있게 하는 절차, 인도명령이라고요.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이 권리관계상의 문제가 없는 물건을 받았다는 게 인정만 되면 이거는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럼 인도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인도명령 신청은 법원에다 한다 그랬어요. 법원에서 하면 바로 소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인도명령장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병민 씨한테 소장이 날아가는 거죠. 지금 당신은 이제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날아가는 거고, 이거에 계속 불응하면 집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도명령 보내고 나서도 이게 없다. 그러면 저희는 집행관실에 계속 이 인도명령 받아들여진 걸 가지고 집행 권한이 생겼잖아요. 집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설득의 작업이에요. 집행관 일정에 따라서 집행 시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죽는 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진짜 담보대출 받아서 대출이자 내기도 힘든데 저 여기 이 집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집행을 계속 권고를 하면 개고를 하게 되고 개고를 2회차까지 하고 나서도 상대방이 불응을 하면 어쨌든 집행을 하는 거죠. 그 이후의 단계가 어쨌든 이 다음에 일어나는 거라서 생각해보면 경매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배경상에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정도까지만 알아두는 거지. 여러분들 뭐만 알아두면 돼요? 첫 번째, 매각 기일을 알아야 되고 매각 기일에 가서 입찰하는 것까지만 알면 나머지는 뭐 전혀 이 과정상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대신 이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훨씬 더 입찰하는데 수월하다라는 게 있는 거라서 이 과정을 면밀히 뭐 단어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그런 것들 할 필요가 없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뽀개지냐면 배당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뽀개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뭐 말소기준 권리 이런 얘기를 드렸고 뒤이어서 이제 하겠지만 이 말소기준 권리에 따라서 이 뒤이어서 누가 얼마를 받아가건 누가 손해를 보건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공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당표를 열람하고 배당을 누가 얼마 받아가고 이거를 꼭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단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순위권자로서 그것들을 안고 가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입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배당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배당금을 얼마나 받아가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이 아니면 배당표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배당은 또 뒤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소송 관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딱 봐야 될 것만 보고 지나가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공증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공증을 신청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같이 가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공정서에 작성한다고 해서 이 날짜에 가면 위임인 해서 인감 딱 찍어가지고 인감 제출하고 수임인 여기다가 법무법인 내용을 적어서 공증을 받는 겁니다. 공증인은 법무법인이 하기도 하고 변호사 사무소 가면 어쨌든 공증 이 자격이 있는 곳에서 공증을 바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에 어쨌든 중개에 쌍방에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쌍방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금 차용증 그냥 주고받았으면 법적 절차가 또 생긴다고 했죠. 근데 공증을 받으면 이 법무사무소 가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거 확인했죠. 서로 인감 맡겼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 없이 바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을 빌려주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안심하기 위해서는 공증이라도 받아라. 제일 안정적인 건 뭐라고요? 근저당 설정하셔라. 더 안정적인 건 뭐라고요? 부동산 담보가 없는 분이랑은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거래 관계를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거래 많이 하시고 실제로 사업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없는 분들이랑 아예 거래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뭐 좋은 시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뭔가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하고 실제로 안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담보물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 경매법원의 역할 아까 말씀드렸죠. 뭘 해소해 준다고요? 경매법원은 돈의 이 얽힌 고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경매 왜 진행할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의 아닌 권리는 법원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푸셔야 돼요. 개별 소송으로 푸셔야 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에 관한 권리 관계만 들어있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해소가 되고, 돈이 아닌 이 외의 권리는 법원에서 해소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걸 이해하자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돈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거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그냥 이거는 관례상 편하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예요. 이 말소기준 권리는 이 그림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소기준 권리로 인정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게 있다.